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서 보여온 불안정한 태도는 한국의 항공전력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해왔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가 핵심 기술 일부가 제외된 수출형 사양을 받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한국은 이미 명확한 기준을 세워 수출형과 국내형을 구분해 두었다. 인도네시아에 제공될 기체는 성능이 낮아진 기체가 아니라 수출 기준을 충족하는 고성능 모델이며 전자광학 타겟팅 포드와 최신 비행 제어 시스템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기본형이 아니라 실제 작전 투입을 고려한 수준으로 구성된 사양이다. 한국이 이처럼 수출형 사양을 별도로 마련한 이유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술 보안과 장기적 운영 안정성 때문이었다.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핵심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해외 이전이 극도로 제한된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이라는 명목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해왔지만 한국은 항공기 핵심 기술을 이전한 전례가 거의 없고 기술적 난이도와 보안적 민감도를 고려하면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측에서 참여한 기술 인력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핵심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기반 시설도 부족해 실질적인 기술 습득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이러한 기술 보안 원칙 속에서 한국은 초도 양산기 개발을 국내 사양으로 완성하며 독자적 플랫폼 구축의 속도를 높였다. KF-21은 미국산 엔진과 국산 전자전 장비를 통합하면서 전투기 완성도를 높였고 이를 통해 독자 기술 기반을 확립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술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불규칙한 분담금 납부로 인해 프로젝트 안정성이 흔들려 한국이 더 강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도네시아가 KF-21에 다시 관심을 보인 배경에는 여러 현실적 제약이 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노후 전투기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종을 검토했지만 어느 하나도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했다. 라팔은 운용 비용이 지나치게 높았고 타이프는 양산 검증이 충분치 않았으며 F-15EX는 미국의 승인 절차와 정치적 제약을 피하기 어려웠다. 특히 F-16이나 수호이 계열을 운용 중인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러시아산 기체의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기체 가동률이 40% 아래로 떨어졌고 일부 부대는 실전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와 달리 KF-21은 이미 초도 비행과 각종 시험을 통과한 검증된 플랫폼이었고 유럽계 엔진을 사용해 ITAR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인도네시아에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시간당 운용비 역시 1만 달러 이하로 라팔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국산 화율이 높아 유지보수 체계가 안정적이라는 점도 장기적 운용비 절감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KF-21은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우면서도 유지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고 때로는 현물 납부를 제한하는 등 불규칙한 태도를 보였다. 국제무기거래에서 여러 국가와 협상을 병행하는 것은 흔한 전략지만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프로젝트 전체에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필요로 하는 것이 KF-21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필요성 덕분에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도입 규모는 약 48대로 추정되며 그 경제적 가치는 약 6조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약 40%는 국내 방산기업의 직접 매출로 이어지며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는 수십조 원으로 평가된다. KF-21 사업이 동남아시아에서 갖는 의미는 단순한 무기 도입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인도네시아가 구매를 확정할 경우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유사한 작전 환경을 가진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미 유럽산 엔진 전환과 국산 레이더, IRST,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해 미국 ITAR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립형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기술 자율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KF-21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이미 초도 양산 계약에 돌입했고 폴란드와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이탈하더라도 개발이 중단되거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KF-21을 제외하면 전력 공백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라팔의 높은 운용비, F-15EX의 정치적 제약, 러시아산 전투기의 부품 공급 중단이 겹쳐
결국 KF-21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제한적 양보를 통해 협상 주도권을 유지하며 실질적 기술과 플랫폼의 결정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명목상 공동개발국일 뿐이며 프로젝트 핵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KF-21 사업이 단순한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넘어 한국이 지역 방산 질서를 설계하고 주도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가 불규칙한 태도를 보인 동안 중동 국가들은 오히려 한국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고, 이는 한국이 독자적 전략을 세우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UAE가 KF-21 사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은 우연이 아니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과의 무기 협상 과정은 언제나 정치적 변수가 많았고, F-35 도입 협상은 여러 차례 진전을 보이는 듯하다가 결국 백악관의 승인 보류로 이어지며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UAE는 기존 동맹 구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정적인 전투기 전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 자립 가능한 전투기 플랫폼을 찾고 있었고,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의 KF-21이었다. UAE는 단순히 구매 의사만 밝힌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 참여까지 요청하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중동 국가로서는 이례적 행보로 평가되었다. 일반적인 구매 계약과 달리 공동개발 참여는 기술 이전과 생산 라인 구성을 포함하는 고난도 협력 모델을 의미한다. 그만큼 UAE가 KF-21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뜻이었다. 한국은 이러한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도 UAE와의 협력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주목했다. UAE가 참여할 경우 분담금 문제로 불안정했던 기존 구조가 완전히 안정될 뿐 아니라 중동 지역 수출 판로를 확보하는 효과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UAE 고위 인사들이 올해에만 2차례나 KF-21 시제기에 직접 승차한 사례는 그 관심의 수준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단순한 홍보 목적의 방문이 아니라 실제 검토와 기술 검증 과정에 가까운 절차였다. UAE 언론과 군사 전문 매체들은 KF-21의 조종 편의성, 기체 설계 완성도, 내부 디스플레이 환경 등을 상세히 분석하며 자국 공군이 요구하는 첨단 전투기 기준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KF-21이 기존 강대국 중심의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동에서도 명확히 확인된 순간이었다. UAE는 과거부터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지만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 묶여있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협력의 정당성이 약화되자 UAE의 요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은 더 이상 불확실한 파트너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고 그 자리를 UAE가 대체할 가능성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었다. UAE는 분담금의 약 30%를 현물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개발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 협력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이처럼 UAE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인도네시아는 급히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분담금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며 시간을 벌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는 곧바로 납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지급 일정 연기나 기술 이전 확대 또는 도입 조건 할인 등을 요구하려는 목적이 더 컸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의 과거 행태를 잘 알고 있었고 UAE의 참여로 대체 가능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명목상 공동개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질적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었다. 국내 여론 역시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UAE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늘어났다. 방산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불규칙한 분담금 문제로 개발 일정이 흔들린 사례들을 지적하며 사업 안정성을 위해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개발 비용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제외하고 UAE 중심의 새로운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항공 우주산업은 과거보다 훨씬 단호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며 주도권을 확실히 확보했다. 흥미로운 점은 UAE의 KF-21 참여 움직임과 동시에 폴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폴란드는 최근 FA-50을 대량 도입하며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평가했고 이에 따라 KF-21 공동개발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다.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가장 빠르게 전력 현대화를 추진 중인 국가로서 실전 경험과 대규모 도입 능력을 갖추고 있다. 만약 폴란드가 KF-21 사업에 합류할 경우 단순한 양산 협력을 넘어 유럽 시장의 수출 기반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UAE와 폴란드가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KF-21의 해외 수출 규모는 기존 전망을 크게 넘어 국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았다. UAE는 중동 시장을 대표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고 폴란드는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 도입국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두 국가의 참여가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며 장기 전략을 조정해 나갔다.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흔들리는 동안 오히려 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등장한 것이다.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도 KF-21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미국이 전략적 이유로 중동 산유국들에게 F-35급 첨단 전투기 수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안 구성이 절실했다. 이들은 미국제 무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왔지만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수출이 보류되면서 결국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했다.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후보가 바로 한국이었다. KF-21은 미국 ITA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데다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여러 국가에서 실질적 도입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국가 간 전략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떠올랐다. 한국은 기존 강대국 중심의 패권 구조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UAE와의 공동개발 협력이 공식화되면 KF-21은 중동 지역에서 독자적 전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장기적으로는 80대 이상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다. 한국에게는 기술 자립과 방산 주도권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변화는 인도네시아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과거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를 믿고 한국을 상대로 기계적 요구를 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취약한 위치로 떨어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UAE라는 더 강력한 파트너가 등장함으로써 스스로 영향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KF-21 사업은 이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새로운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단계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었다. 미국의 F-35 수출 제한 조치는 중동 지역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여파는 의외로 한국의 KF-21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최우선 동맹국이 아닌 국가들에게 F-35급 전투기 판매를 꺼리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요 중동 국가들은 장기적인 공군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이들 국가는 미국이 아닌 새로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고 한국은 그 대안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UAE의 국방 전문 매체들은 F-35 도입이 무산된 직후부터 KF-21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기술적 우수성과 확장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KF-21이 단순히 기존 플랫폼을 개량한 기종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최신 전투기 기준을 반영해 개발된 완성형 플랫폼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기체 안정성, 대형 디스플레이 기반의 조종 환경, 전자전 능력 향상 가능성 등이 UAE 공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긍정적 기사 수준이 아니라 실제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문적 검토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다. UAE의 관심이 높아지자 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KF-21의 중동 진출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중동 지역은 예산 규모가 크고 장기 사업이 많아 한 번 시장에 진입할 경우 상당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UAE가 공동개발 참여를 확정하고 나면 인근 국가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부터 자체 전투기 개발을 검토해왔고 기술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한국을 유력 후보군으로 포함시킨 사례가 있었다. KF-21 사업이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축을 형성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한편 미국의 제약으로 F-35 도입이 불가능해지자 UAE는 대체 전투기 후보군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산 기체들은 높은 가격과 유지비 그리고 일정한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기대만큼 매력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KF-21은 가격 경쟁력, 기술 적합성, 도입 일정의 유연성 등 여러 요소에서 우위를 보였다. 무엇보다 한국이 ITA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독자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이들은 외부 제약 없이 자주적 운용이 가능한 전력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UAE와의 협력이 진전되면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기존의 공동개발 위치는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동안 한국은 더욱 확실한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되었다. UAE는 초기부터 적극적이었고 경제적 기반도 탄탄했으며 기술 협력에도 의지가 강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협상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못했고
프로젝트 전체의 신뢰도까지 흔들리는 원인이 되었다. 이 대비는 한국이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KF-21은 단순히 전투기 성능만으로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단계적 업그레이드를 전제로 한 개발 전략 덕분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초기 블록은 공중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이후 블록에서는 공대지 임무 능력, 내부 무장창, 스텔스 성능 강화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도입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장점이었다.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국가별 운용 계획에 맞는 최적화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UAE는 이 점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모든 국가들이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장기적 유지보수 측면에서의 안정성이었다. 한국은 이미 함정, 전차, 자주포 등 다양한 방산 장비의 수출 경험을 통해 후속 군수 지원 체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KF-21 역시 국산화율이 65%를 넘으며 주요 항전 장비의 자체 생산이 가능해 장기적 정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반면 러시아나 유럽산 기체들은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부품 조달이 중단되거나 공급 지연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 차이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최근 몇 년간 FA-50, K9 자주포, 천궁 시스템 등 다양한 플랫폼을 세계 시장에 연이어 수출하며 신뢰를 확보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KF-21도 유사한 성장 궤적을 따를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FA-50은 후연기와 경전투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러한 운용 경험은 KF-21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었다. 필리핀, 태국,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FA-50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KF-21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었다. KF-21이 중동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주목받게 된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전투 반경과 운용 효율성이었다. KF-21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거리 작전을 고려해 연료 탑재량과 기체 경량화를 동시에 달성했다. 이를 통해 전투 반경이 1000km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남중국해나 중동 전역 같은 넓은 작전 구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엔진 출력 대비 기체 중량도 최적화되어 기동성과 고고도, 작전 능력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특징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처럼 넓은 해상 작전 구역을 가진 국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이었다. 여기에 유럽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은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강력한 관심 요소로 부각되었다. 미티어는 최대 사거리 약 300km,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지닌 최신형 공대공 무기로 장거리 교전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긴 유효 사거리를 제공하며 전투기가 접근하기 전에 먼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가 안보에 큰 전략적 가치를 제공한다. KF-21이 이 미사일을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국가에서 실질적 도입 검토 단계로 이어지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중동과 아시아 여러 국가가 KF-21을 실제 대안으로 검토하게 되면서 한국은 새로운 방산 주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 이전과 협상력에서 서방 국가들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독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중동 시장은 F-35 제한으로 인한 대체 수요가 생겼고, 아시아 시장은 기존 기체 노후화와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선택지를 필요로 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KF-21로 이어지며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이 격화되면서 공군 전력의 현대화를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기존에 보유한 FA-50 전력만으로는 장거리 작전과 고성능 공대공 교전에 대응하기 어려웠고,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로 인해 더 강력한 전투기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필리핀은 KF-21을 차세대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여러 조건에서 자국의 요구를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KF-21이 설계 초기부터 장거리 작전과 다목적 임무 수행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는 점은 필리핀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 필리핀 공군 관계자들은 KF-21의 전투 반경과 기동성에 주목했다. KF-21은 연료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기체 구조를 최적화했으며 중량 대비 엔진 출력에서도 우위가 있어 장거리 작전에 유리했다. 전투 반경이 약 10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루손섬이나 팔라완 기지에서 남중국해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의미였고, 이는 필리핀의 전략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다. 또한 고고도 작전 능력과 고속 비행 안정성도 뛰어나 기존 전력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운용 능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미티어 미사일 탑재 능력 역시 필리핀의 평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미티어는 유럽에서 개발한 최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사거리 약 300km. 필리핀 입장에서는 중국군 전투기와 장거리에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KF-21은 이 요구를 충족하는 희귀한 기체였다. 미국제 F-16이나 기타 플랫폼은 정치적 승인 절차 때문에 필리핀이 원하는 시기에 도입하기 어려웠고 KF-21은 이러한 한계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필리핀 정부 내부 검토 자료에서도 KF-21 도입 필요성이 명확하게 언급되었다. 우선 블록 2를 도입해 공대공 중심의 전력을 확보하고 이후 블록 2에서 공대지 임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필리핀은 국방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점진적 전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호했다. 이러한 요구는 KF-21의 단계적 개발 전략과 정확히 일치했고 이는 필리핀 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필리핀 현지 여론 역시 KF-21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FA-50을 이미 상당 기간 운용한 경험 덕분에 한국산 항공장비에 대한 신뢰가 높았고 유지보수 체계도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FA-50과 KF-21은 일부 계통이 유사해 조종사 훈련 비용과 전환 과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필리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으로 인해 실전 배치가 빠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고 FA-50과 KF-21 조합이 항공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자주 언급되었다. 한편 FA-50은 단순한 훈련기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여러 국가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FA-50은 경량 플랫폼 특유의 기동성과 다양한 임무 호환성을 기반으로 중남미와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실제 작전 투입과 훈련용으로 큰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자연스럽게 KF-21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필리핀, 태국, 인도 등 FA-50 도입국의 긍정적 운용 경험이 KF-21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한국산 전투기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FA-50의 성공은 중남미에서도 확산되었다. 페루가 FA-50 도입을 검토한 이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관심이 빠르게 증가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IT와 국경을 공유하며 안보 우려가 높아 경전투기 도입 필요성이 컸고 기존에 보유하던 이탈리아산 기체를 대체할 현실적 대안을 찾고 있었다. FA-50은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성능을 제공했고 이러한 흐름은 KF-21과 같은 상위 플랫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산 항공 플랫폼이 중남미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면서 KF-21도 중장기적으로 확장 가능성을 확보했다. KF-21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격은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 한국 방산업계는 여러 자료를 통해 필리핀 도입 시 KF-21 블록 1의 대당 단가가 약 1,3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초기 저율 생산 단계에서의 가격이며 양산이 본격화될 경우 단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과거 F-35 프로그램 역시 초기에는 높은 양산 단가로 비판을 받았지만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크게 안정되었던 사례가 참고 자료로 언급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국제시장에서 KF-21의 매력을 높이고 있었다. 수출 협상에서는 단순한 가격뿐 아니라 외교적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정치적 요인으로 계약이 번복된 사례가 있었듯이 방산협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신뢰가 핵심 요소였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방산 외교 전략을 강화했고 K9, 천궁, FA-50 등의 수출 성공은 정부와 업체가 공동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KF-21 역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외교와 산업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장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얻고 있었다. KF-21 개발 전략의 핵심은 단계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완성형 플랫폼 구축이었다. 초기 블록은 공대공 중심의 능력을 갖추지만 이후 블록에서는 공대지 임무, 항전 장비 향상, 스텔스 성능 개선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최종적으로는 내부 무장창이 적용된 완전형 기체로 발전하게 되며 이는 도입국 입장에서 장기적 운용 안정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한국은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단기간 내 전력화와 장기적 성능 강화를 동시에 추구했다. 국산 스텔스 패드 기술은 KF-21의 업그레이드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기체 외부에 부착되는 전용 패드는 일정 두께로 제작되어 유지보수를 크게 단순화했고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제공했다. 한국은 이 기술을 15년 전
KF-21 개념 검토 단계부터 준비해왔고 비용 대비 성능 향상이라는 목표를 유지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이 기술은 KF-21 EX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고 기체 차별화 요소로 자리 잡도록 설계되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한 완제품이 아니라 업그레이드와 개량을 통해 지속적 가치 상승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구축되고 있었다. 필리핀과 중남미 국가들은 이러한 구조를 높게 평가하며 장기 도입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한국의 항공전력 산업은 결국 안정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었고 KF-21은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